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뒷자리에 집중해서 앉아 계셔요. 꼭 학생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네요. 4월 9일이죠, 오늘이. 4월 3분의 1 지나갔어요, 벌써. 시간 진짜 빠르죠? 좀 있으면 또 4월 지나가고 5월 되고 또 뜨거운 여름 오겠네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안 좋은 날씨에 또 시간 내서 오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하고,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고요. 큰일 났네요. 집값 3번 더 떨어진대요. 제 기사 제목 그대로 옮겨와 본 거거든요. 진짜 큰일 났죠. 한 번도 아니고 3번, 3연속으로 떨어진대요. 큰일 났죠. 59%의 부동산 전문가가 앞으로 시장의 하락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는데. 다 내다 팔아야 되나요? 갖고 계신 부동산들?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기사 내용이 약간 생소하죠? 과거의 기사입니다. 2005년도예요. 근데 왠지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죠. 논조가 똑같죠. 다만 이때 당시에 이 부동산 정책을 규정지었던 이 규제책, 대표적인 게 831 대책이었죠. 그래서 그 831 부동산 대책을 갖고 2005년도 10월에 시장을 전망하면서 내년도 3번의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죠. 근데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60.1에서 75.1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이게 뭐예요? 3번 더 떨어진다며. SBS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아파트만 올랐을까요? 서울 연립주택 매매 가격 지수예요. 65.4에서 75까지 올랐네요. 왜 그러죠? 언론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매번 방송 때도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의 때도 직접 만나 뵐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게 뭐랑 마찬가지냐면요. 전문가들 59%가 하락을 점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라 똑같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찬반 투표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세 떨어질 것 같다 거수, 올라갈 것 같다 거수 하면은 거의 딱 떨어진다고 59%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누군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내다 파실 거예요. 누군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서 막 달려가서 사실 거예요. 의미 없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만큼 개별성이 강한 상품이 없습니다. 부동산만큼이요. 부동산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와 상관없이 늘 어떤 시점에서든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고 또 하락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 개별성이 입각해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사야 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과 물건을 선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또 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시다 보니 늘 걱정되고 늘 머리 아프고 늘 불안하신 것, 그것뿐이에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수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숫자를 보고 확인을 하시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승의 근거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작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본적으로 서울의 수요량과 공급량, 그것도 한 해 두 해의 그 단기적인 수요 공급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20년에 걸친 서울의 수요 공급량에 대해서 매년 실제로 얼마가 플러스가 되었고 또 실제로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었었는지 제1차 장기주택 종합계획 하에서 대략 한 10만 호 정도 부족분이 생긴 상태에서 2013년도를 맞이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책을 통해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숫자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럼 그런 숫자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머리로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돌아가서 이제 TV 틀면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벌어져요. 그런 정보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지를 하고 내 투자에 이제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70% 정도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신문에서 떨어진다더라. 뉴스데스크에서 떨어진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 떨어진다는데 뭐. 사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0%는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제시를 해드려도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실행에 옮길 때는 뉴스에서 했던 얘기에 또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늘 소수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내 주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벌어왔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걸 파레토 최적의 법칙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한 2대8 정도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20%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실 거고요. 80%는 못 버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돈을 버는 20%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면 198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1980년대 한번 가만히 돌이켜서 이제 보자고요. 군부 정권이 이제 막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죠. 지금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만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들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근데 문제는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서민들의 이 환호를 받으려면은 가장 필요했던 게 물가 안정이었어요. 197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석유파동이 일어났었죠. 물가가 급등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미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정부가. 그래서 실제로 시행을 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건설사들 이 분양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를 했어요.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까지. 근데 뭐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군사정권 시절의 통제나 지금 정권의 통제나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짓겠어요. 안 짓습니다. 공급이 없어지죠. 사람은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어져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겠죠. 근데 그때 당시 서울 시민들의 그 구매력은 그 희소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구매력이 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급증했던 것이 빨간 벽돌집이죠. 빨간 벽돌집. 보기 전에 아마 실제 이런 뭐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문간방살이 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서울에서 젊은 시절에 이제 일자리 찾아서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 집주인이 저쪽 방에 있고 뭐 거실 같이 쓰고 조그만 방, 그 건넌방에 새 얻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았죠. 예전에 전기세 이제 누진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갖고 전기세를 굉장히 많이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전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뭐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세입자들 뭐 다리미 쓰려고 그러면은 집주인이 막 눈치 주고 그랬었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잘 사셨나? 굉장히 부유한 삶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서민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성화가 되고 법제화가 된 것이 다가구 주택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세대 주택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 딱 비슷한 시기예요. 아파트를 지어줘야 되죠.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해주고 있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에 이제는 유일하게 주택을, 특히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밖에는 없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사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그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가뜩이나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이제 과거에 가능했던 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의 재개발 이제 불가능해질 거예요.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법제화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아파트의 공급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1980년대 가만히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때는 이렇게 주택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뭐 일단 70년대 강남이 개발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죠. 근데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서울 각 지역에 택지지구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해줍니다. 상계동이 대표적인 지역이었죠. 이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목동도 마찬가지였고요. 잠실도 추가적인 이 택지지구 공급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안에도 이 택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땅들이 놀고 있는 땅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공급이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택지가 없어요. 서울에 놀고 있는 땅 어디 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유일하게 과거에 집을 부수고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제도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하나 탄생할 때마다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죠.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워낙이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앞으로 돌아오게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그래서 로또라는 이야기가 붙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는 거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입니다.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 가격이 8억이에요. 대출도 안 해줘요. 무슨 수로 사회 초년생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봤던 것이 이제 청약인데 뭐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지 않으면 청약 그 1순위에서 뭐 통과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뭐 아파트를 원하지만 아파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딜레마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의 구매력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갈 집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어디론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설사 뭐 나중에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대기 수요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80년대에는 이제 빨간 벽돌 집이었고요. 지금은 다세대 주택 아니면 오피스텔로 변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 중에서 좀 본질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